긴급 속보입니다. 보잉이 멈췄습니다. 3주째 생산 중단. 하루 손실 870억 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 부품이 없어서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조건이든 들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거절합니다. 60년 동맹국이 60년 동맹국을 거절한 겁니다. 보잉의 굴욕. 한국이 거절하자 미국 전역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워싱턴 방산 포럼. 저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 300명 앞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조립 공장입니다. 기술력은 제로입니다. 미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2026년 1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미국을 대표로 한국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10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그것. 미국 정부도 의회도 몰랐던 그것.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방산 컨설팅 스트래티직 디펜스 솔루션스 수석 애널리스트 리처드 해밀턴입니다. 저는 2004년부터 방산 컨설팅 업계에 몸담았습니다. 20년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고 한국은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같은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한국이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 총액 75조 원, F-15 전투기 60대에 F-35, 스텔스기 40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아파치 헬기의 글로벌호크 무인 정찰기까지.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로 수십 편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펜타곤 구매 담당관 책상에 놓였고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인용됐으며 방산업체 임원회의에서 돌려 읽혔습니다. 제 결론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하므로 미국 무기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격 협상에서 양보할 필요가 없다. 대안이 없으니까. 업계는 제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20년 경력이 보증 수표였으니까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연례방산 포럼이 생각납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방산업체 임원과 의회 보좌관 30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기조 발표를 맡았습니다. 아시아 방산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였죠. 발표 중간에 K방산 수출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2020년 32억 달러에서 2024년 18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란 표정도 있었고 의아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봐야 합니다. 한국이 파는 무기의 핵심 기술은 대부분 서방제입니다. 엔진은 미국이나 독일 것이고 레이더는 유럽 기술이며 전자장비는 일본산이 많습니다. 한국이 하는 건 조립입니다. 그리고 싸게 파는 겁니다. 객석에서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K 전차도 뜯어보면 독일 엔진이고 KF-21 전투기도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해서 제대로 완성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조립 공장 수준입니다. 그날 발표를 마치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뿌듯했습니다. 제 분석이 먹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페이지짜리였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한계와 미국의 기회였습니다. 결론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다. 핵심 기술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 미국은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한국을 고객으로 묶어두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 보고서는 상원의원 보좌관 3명에게 전달됐습니다. 펜타곤 아시아 담당 부차관 보실에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제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분석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내내 저는 비슷한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방산 거품론, K방산의 구조적 한계, 기술 종속국 한국의 미래. 제목만 바뀌었을 뿐 결론은 같았습니다. 제 고객사인 방산 업체들은 만족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볼 필요 없다는 제 분석이 그들을 안심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항공 방산 업체 기술 담당 부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화시스템 기술력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부품 도입을 검토 중인데 믿을 만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이라니. 제가 수없이 분석한 회사였습니다. 조립 잘하는 회사라고 평가했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 회사 부품을 검토하냐고 물었습니다. 생산 라인 일부에 납품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국내 협력사들이 납기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보고서 작성해드리겠다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기대는 낮추시는 게 좋다고. 한국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기술력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곳들이라고. 품질은 우리 기준에 못 미칠 거라고. 부사장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와달라고 했습니다. 현장 실사 보고 서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뻔한 결과가 보이는 출장이었으니까요. 한국 공장 가서 조립 라인 보고 기술력 부족하다고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화시스템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제가 2년 전 작성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역량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립 생산 능력은 우수하나 핵심 기술 자체 개발 역량은 제한적. 미국 및 유럽 기술에 의존. 장기적 경쟁력 의문.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번 출장도 같은 결론으로 끝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20년 경력이 틀릴 리 없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거대한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K방산 수출 20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기록 경신. 폴란드 K 전차 추가 계약 체결. 화면에는 한국 방산 업체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중에 한화시스템도 보였습니다. 200억 달러. 제가 워싱턴 포럼에서 봤던 수치는 180억 달러였습니다. 그것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평가했었죠. 그런데 2년 사이에 20억 달러가 더 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 경쟁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싼 무기를 사는 거겠죠. 기술력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밖에서 한화시스템이 보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을 지나 경기도로 들어서자 고층 건물들과 현대적인 인프라가 펼쳐졌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도시 개발과 방산 기술력은 별개니까요. 용인 외곽에 들어서자 거대한 담장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한화시스템 캠퍼스 외곽이라고 운전기사가 알려줬습니다. 차가 3분간 담장을 따라 달린 끝에야 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80개 크기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보안 검색이 까다로웠습니다. 신분증 확인에 방문 목적 확인에 차량 하부까지 검사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안은 철저하네. 하지만 보안이 철저하다고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문을 지나자 유리와 콘크리트 건물들이 펼쳐졌습니다. 공장이라기보다 첨단 연구단지 같았습니다. 메인 건물 입구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나눴는데 생각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한화시스템 강민호 전무라고 소개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간결한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멀리 생산시설로 보이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강민호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만난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워싱턴 포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한국 방산업체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었다고 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있어서 제가 못 봤겠지만 그는 제 발표를 전부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포럼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생생했습니다. 한국은 조립공장이다. 고객이지 경쟁자가 아니다. 그 말을 바로 앞에서 들은 사람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좋은 고객이라는 표현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고객이 왜 공급자 후보 평가를 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에는 제가 평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을 고객으로 분류하고 기술력을 평가절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미국 업체가 한국 부품을 검토하고 있고 저는 그걸 평가하러 온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한화시스템 부품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력과 납품 능력을 확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 보고서에는 한화시스템 기술력이 제한적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보고서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습니다. 공개 자료라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표했으니 업계에서 다 봤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표지가 보였습니다. 한화시스템 역량 분석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더니 결론란을 가리켰습니다. 조립 생산 능력은 우수하나 핵심 기술 자체 개발 역량은 제한적. 제가 쓴 문장이었습니다. 목이 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분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뭘 보러 온 거냐고. 그 평가가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하러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평가가 틀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현장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출장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강민호 전무의 태도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방어적이거나 주눅든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웠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평가한 그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 보고서가 얼마나 정확한지 제대로 확인하라고 전부 다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제 평가가 틀렸다면 어쩌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년 경력이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공장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그의 뒤를 따라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가방 손잡이를 너무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민호 전무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허세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저는 지금 뭘 보게 되는 걸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건물 표면은 전부 유리와 금속으로 되어 있었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저 건물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알려줬습니다. 2019년에 완공했고 24시간 무인 가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연결 통로로 이동했습니다.
통로는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 광활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봇이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부품을 집어 올리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인원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정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조립 공장이라고요. 제가 평가했던 그 한국 업체 공장이 이렇다고요. 강민호 전무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규모가 축구장 80개라고 했습니다. 로봇이 300대 설치되어 있고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쉬어야 하지만 로봇은 쉬지 않으니까. 교대 근무도 필요 없고 야간 수당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 보잉 공장도 큽니다. 하지만 보잉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드릴을 잡고 용접봉을 들고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하고 로봇은 쉬지 않고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정밀하게 설계된 기계들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전광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량 287대, 불량률 0.001%, 라인 가동률 99.7%.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숫자를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하루 287대. 보잉 공장은 하루에 40대 생산합니다. 그것도 풀가동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생산 라인이 멈춰 있죠. 287대 대 40대. 약 7배 차이였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한 달 걸려 만드는 양을 저희는 나흘이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광판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불량률 0.001%. 10만 개 만들어서 1개 불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협력사들의 불량률은 평균 3%입니다. 100개 만들면 3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납기가 밀리고 비용이 올라가고 품질 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은 0.001%, 미국의 3,000배 정확합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생산 라인 옆을 지나갔습니다. 로봇팔이 부품을 집어 올려 정확한 위치에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저로 측정하듯 정밀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숙련공은 어디 있냐고. 미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숙련공 부족이거든요. 베테랑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젊은 세대는 방산업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기술 단절이 생기고 납기는 늘어지고 품질은 떨어집니다. 강민호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숙련공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로봇은 은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이 숙련공 부족으로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숙련공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공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걸어가는데 5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내내 로봇들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생산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시간 365일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강민호 전무가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내년 초에 가동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생산량이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도 보잉의 7배인데 내년에는 14배가 된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제조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버린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납기는 얼마나 걸리냐고. 제 클라이언트가 가장 급해하는 부분이 납기였거든요. 미국 협력사들은 3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숙련공 구하고 부품 조달하고 품질 검사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45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문 받고 45일 안에 납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3년 걸리는 걸 한국은 45일 만에 한다는 겁니다. 80배 빠른 겁니다.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조립 공장이다. 기술력은 제한적이다. 제가 그렇게 평가했던 회사가 지금 제 앞에서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품질 테스트도 보고 싶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산량은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어떨까요? 혹시 빨리 만들려다 품질을 희생한 건 아닐까요? 저는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앞장섰습니다. 품질 테스트 센터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미 생산량에서 압도당한 상태였습니다. 품질마저 우리를 넘어섰다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품질은 생산량보다 더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품질 테스트 센터 문을 열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항온항습 시설이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극도로 정밀하게 통제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센터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챔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였습니다. 표면에는 온갖 센서와 계기판이 빼곡했고 두꺼운 케이블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이게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체 개발했다는 설명과 함께 제가 품질을 의심할 것 같아서 직접 시연을 준비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을 챔버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클라이언트가 목말라 하는 그 부품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함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협상 카드가 생기니까요. 테스트가 시작되자 챔버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고 내부 상황이 대형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진동 테스트는 15G 중력 가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받는 충격의 2배였습니다. 모니터 속 디스플레이가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3분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테스트 영상이 끊김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온도 테스트였습니다.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급속 변환하는 과정에서 챔버 유리창에 서리가 끼었다가 녹아내리고 다시 열기로 달궈졌지만 디스플레이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마지막 염수 분사 테스트를 볼 때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자장비의 소금물은 치명적이니까요.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화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연구원이 챔버를 열어 디스플레이를 꺼내 제 앞에 놓았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이 방금 포장을 뜯은 새 제품처럼 깨끗했습니다. 강민호 전무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미 공군 MIL 규격의 300%로 테스트한다는 것. 10년 전 미국이 기술을 거부했을 때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 포기하거나 미국보다 더 잘 만들거나.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를 내려놓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협상 여지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산의 35% 수준.
로봇 생산으로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분량이 없어 재작업 비용도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10년 전 스마트 팩토리에 5조 원을 투자했을 때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그 투자가 결실을 맺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산량에서 졌고 품질에서 졌고 가격에서 졌고 납기에서도 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패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긴급 상황을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보잉 라인이 멈춰 있다는 것, 국가 안보 문제라는 것, 60년 동맹국으로서 도와달라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 한 단어였습니다. 거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고 물었고 60년 동맹이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오래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미국 관료들이 보였습니다. 10년 전 한국이 기술 이전을 요청했던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미국 관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이라는 말. 그리고 결정타.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한국 대표가 60년 동맹을 언급하며 애원했지만 미국 관료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기술은 기술이에요.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이 멈췄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10년 전 미국이 한국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줄서기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10년 전 미국이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미국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태블릿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F-35 전투기 투시도였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세계 최첨단 무기 중 하나죠. 그런데 투시도 곳곳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각 빨간 점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화 시스템 납품 부품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빨간 점이 몇 개나 되는지 세기 시작했습니다. 10개, 20개, 50개. 계속 늘어났습니다. 최종 개수는 127개였습니다. F-35 한 대에 한화 시스템 부품이 127개나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호 전무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전 장비의 센서 시스템의 통신 모듈까지. 한국산 부품이 F-35 전체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미국 방산 업체들이 하청으로 한화 시스템 부품을 사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 납품 서류에는 미국 업체 이름만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만든 부품이라는 거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잉 787 여객기였습니다. 역시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핵심 항공 전자장비가 한화 시스템 제품이었습니다. 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유도 장치 부품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국이 한국의 무기를 판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를 한국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자연의 질서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부품으로 무기를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강민호 전무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의 한화 시스템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국 방산업계 빅사가 전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매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레이더 부품 센서 모듈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 연간 구매액만 해도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20년간 써온 보고서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 한국은 조립만 한다. 핵심 기술은 없다. 전부 틀렸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고 미국 업체들이 한국 부품으로 조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민호 전무는 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이 일부러 숨긴다는 겁니다. 한국 부품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술 우위 이미지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하청으로 사다가 자기네 이름을 붙여서 납품한다는 거였습니다. 펜타곤도 알고 있지만 조용히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성능만 좋으면 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20년간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보고서를 써왔는데 정작 업계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 고객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볼 필요 없다는 제 분석을 믿고 안심했지만 그들도 이미 한국 부품을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저희 부품 없이 생산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대체 부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양산 체제를 갖추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5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신형 무기를 계속 찍어낼 거고 미국은 뒤처질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평가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가당하러 온 거였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전문가라는 제 자존심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이제 남은 건 굴욕뿐이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파일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미국 국방부 마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력 평가 보고서. 작성 날짜는 2024년 3월. 분류는 대외비였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보고서 요약 부분이 보였습니다. 핵심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그리고 미사일 유도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펜타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앞선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업계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외비로 분류되어 국방부 내부에만 돌았던 겁니다. 강민호 전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했냐는 제 질문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정부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미 방산 협력 논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공유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비공개 조건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서가 떴습니다. 이번에는 CIA 마크였습니다. 아시아 방산 시장 전망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작성 날짜는 2023년 11월. 보고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10년 내 한국이 세계 5대 방산 강국에 진입할 것이며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CIA까지. 미국 정보기관도 이미 한국의 부상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경쟁자라는 단어를 써가며 말이죠. 하지만 이 정보 역시 업계에는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만 공유됐을 뿐이었습니다. 강민호 전무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미 해군 연구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보고서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이 미국 것보다 일부 기능에서 우수하다는 평가. 특히 다중 표적 동시 추적 능력과 전자전 대응 속도에서 앞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벤치마킹 필요성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 공군 자료였습니다. 한국 정비 시스템 도입 검토 보고서.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 정비 자동화 시스템을 미 공군 기지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비 시간을 40%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미국 공군이 한국 정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니. 이게 제가 알던 미국과 한국의 관계였나요? 제가 20년간 보고서에 썼던 그 관계였나요? 강민호 전무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을 추월했다는 것. 펜타곤도 알고 CIA도 알고 해군도 공군도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단지 업계만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업계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공개됐다면 미국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을 거고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조용히 넘어간 겁니다. 한국 부품은 계속 쓰면서 말이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 고객사들이 아니라 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핵심 정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틀린 분석을 하게 됐고 업계는 잘못된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진 건 제 잘못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정보 독점도 한몫했던 겁니다. 강민호 전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냐는 투였습니다. 한국이 10년 동안 뭘 했는지, 미국이 그 10년 동안 뭘 놓쳤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한국은 준비했고 미국은 아니랬습니다. 한국은 발전했고 미국은 정체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제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을 나와 호텔로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오늘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쓰면 될까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압도한다고. 우리가 완패했다고. 1시간을 망설이다가 결국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 나열했습니다. 생산량 287대 대 40대. 불량률 0.001% 대 3%. 납기 45일 대 3년. 가격 35% 수준. F-35에 한국산 부품 127개. 펜타곤과 CIA의 평가 보고서. 모든 걸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손이 떨렸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기술에서도 가격에서도 납기에서도 미국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로키드 마틴 기술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발송 버튼에 마우스를 올렸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제 20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로키드 마틴 본사 회의실과 연결됐습니다. 화면에는 부사장 외에도 구매 담당 임원 2명과 기술팀장이 보였습니다. 4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는 질문부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장이나 추측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매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과 협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장기적으로는 자체 생산 능력을 재구축해야 하지만 그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사장이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화면 하나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작성했던 업계 리포트였습니다. 워싱턴 포럼 발표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에는 제 결론이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조립공장 수준, 핵심 기술 자체 개발 역량 제한적, 미국의 경쟁자 아님.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가를 믿었다고. 당신이 전문가니까 당신 판단을 신뢰했다고. 그 결과 2년을 허비했다고. 한국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자체 생산 능력 강화에도 투자하지 않았다고. 지금 생산 라인이 멈춘 건 당신 잘못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평가가 틀렸던 건 사실이니까요. 구매 담당 임원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라고.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도 놓쳤다면 다른 보고서들은 얼마나 믿을 수 있냐고. 앞으로 당신 보고서를 어떻게 신뢰하냐고 물었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부사장이 통보했습니다. 컨설팅 계약을 종료한다고. 이미 지급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겠지만 추가 프로젝트는 없다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겠다는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제 최대 고객사였습니다. 연간 수입료의 40%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게 한 번에 날아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시온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재검토. 프로젝트 중단. 다른 컨설턴트 물색. 업계는 좁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에서 일어난 일이 하루 만에 퍼진 겁니다. 리처드 해밀턴이 한국 평가를 완전히 틀렸다는 소문. 20년 경력이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 저녁 무렵 제 파트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 경영진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이탈하면서 제 입지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당장 해고는 아니지만 실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악몽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20년 경력이 무너졌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강민호 전무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조롱은 기록됩니다. 실력도 기록되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제가 한국을 조롱했던 것, 그리고 지금 한국이 실력으로 증명한 것, 역사는 기록되고 오만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다시 방산 포럼이 열렸습니다. 2년 전 제가 한국을 조롱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청중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무대에 서게 됐으니까요.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이 떠났고 업계에서 신뢰를 잃었으며 회사 내 입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게 전문가로서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팩트만 봤습니다. 10년간의 발전 과정을 추적했고 기술 개발 히스토리를 분석했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고서를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방산의 부상과 미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보냈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경쟁자인지 파트너인지,
위협인지 기회인지. 제 보고서가 그 질문에 답을 줬고 결국 포럼 조직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표 기회를 주겠다고. 무대에 오르니 3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2년 전과 같은 청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2년 전에는 여유로웠습니다.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지금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보잉 생산 중단 사태 이후 업계 전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년 전 제가 이 무대에서 했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조립 공장이다. 기술력은 제한적이다. 경쟁자가 아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흑역사를 제가 공개한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완전히 틀렸다고. 한국은 조립 공장이 아니라 기술 혁신의 중심이었고, 경쟁자가 아니라 이미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한 선두주자였다고. 제 20년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기본적인 사실조차 놓쳤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팩트를 나열했습니다. 생산량 7배, 불량률 3000분의 1, 납기 80배 빠름, F-35 부품 127개, 펜타곤 평가 보고서. 하나하나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는 몰랐을까요? 왜 한국이 10년 동안 준비하는 걸 우리는 보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오만이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언제까지나 고객일 거라는 착각. 그 오만이 우리 눈을 가렸던 겁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의 10년을 보여줬습니다. 기술 이전 거부당한 후 독자 개발에 뛰어든 과정. 스마트 팩토리에 5조 원을 투자한 결정. 24시간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한 엔지니어들. 수백 번의 시제품 실패와 재도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10년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니랬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안주했고 숙련공 부족 문제를 방치했으며 제조 혁신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뒤처진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파트너십, 한국을 인정하고 협력하는 길. 다른 하나는 고립,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거부하다가 중국과 러시아에게 뒤처지는 길.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였습니다. 그가 언제 왔는지는 몰랐지만 제 발표를 들었나 봅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2년 전 제가 그를 무시했던 것, 6개월 전 그가 제게 현실을 보여준 것, 그 모든 게 이 악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 전무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양국 모두를 위한 최선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발표에 공감한다는 이야기, 용기 있는 고백이었다는 칭찬,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 제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그게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앞서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겸손을, 혁신을,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그게 제가 6개월간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20년 경력이 무너진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오만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 현실은 믿음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용기가 때로는 승리보다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김여정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